제4세션의 사회를 맡은 경기도 사회적 경제과장 김미성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협동경제가 꿈꾸는 경기교통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300만 인구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교통인데요. 교통은 우리의 일터와 삼터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 운수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았습니다. 버스와 택시 사업, 그리고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와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차원의 정책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 교통운수분과 위원장이시면서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 문보경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널 토론은 유길의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내혁 경기도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문보경 센터장님의 주제 발표를 함께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다루는 꼭지는 크게 4가지이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은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통운수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는 사람과 화물의 이제 수송이나 전달과 관련된 모든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교통이라든가 해상교통, 항공로까지를 포괄하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좀 디지털 기반으로 새로운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유연성과 안전성, 다양성이 좀 주요 키워드로 좀 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그다음에 좀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좀 대안 택시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경기도의 이런 좀 교통 운수 정책은 저희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요. 좀 한정을 해서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좀 기준을 삼았던 거는 운수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좀 안정시키는 측면들,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공공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 3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정책 대상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인데요. 대구의 이제 달구벌 협동조합 택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운수 종사자들이 그 조합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버스는 성남에 있는 시민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한 15년, 17년 정도 됐는데요. 파산하는 버스 회사를 노동조합에서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우진교통의 모습이고, 영국 가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2층 버스입니다. 그래서 해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시민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노선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그 시민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버스도 시민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책 제안 배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아까 최근 흐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오히려 이제 좀 그 공공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는 버스는 대중교통이라고 분명하게 인식되어 있고요. 근데 택시는 사실 좀 준 대중교통 성격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다 이제 경영적으로 좀 악화가 되고 있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시민 불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 요인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그 필요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서비스 자체는 이 자체로 사회 서비스이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수업주 자체가 수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 불편이 이제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도민들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생활 욕구들을 실현할 수 있는 뭐 이런 좀 새로운 운수 환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좀 사회적 가치가 좀 추구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체가 그 사업 주체가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이제 서비스가 확장되고 개선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네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좀 교통 운수 분야의 정책들을 이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뭐 버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형태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한 건데요. 그래서 버스는 저희가 일반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까다롭고요. 많은 자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당장 시민들이 만든 조직에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률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한정 면허를 활용을 해서 좀 서비스도 이제 그 질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 취약 지역에 놓여 있는 이당 취약성을 갖고 있는 도민들의 좀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택시도 역시 택시 총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더 줄어들고, 이거는 이제 운수 종사자들에게도 전가되고,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에게 불편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좀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연말 연초 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에 192개 법인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좀 해봤을 때, 좀 총액관리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를 여쭤본 그 설문 항목입니다. 보면은 노사 모두가 좀 적자 발생으로 인해서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뭐 이제 회사 매각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기사 중심의 그 택시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잠재 수요는 대충 한 70개 정도로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노동조합에서 응답한 내용을 봤을 때는, 기사분들이 그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출자금 수준은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예,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좀 어려움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좀 배경 속에서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그 정책은 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공 서비스 공공버스 사업자 한정 면허를 통해 가지고 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운수 사업자로 좀 참여하게끔 하는 거,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참여라고 하는 건 당장 주체가 없기 때문에 주체 발굴까지를 포괄해서 한 이제 3년 정도 뒤에는 이제 전환하는 곳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스스로 이제 성장한 그 조직까지 좀 그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인 택시가 일단 협동조합 택시로 전환하는 수요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정말 필요한 걸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아직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들을 좀 살펴보기 위한 좀 시범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 체계를 좀 만드는 이런 좀 정책들을 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뿐만이 아니라 이동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좀 교통약자를 위한 그 아이디어를 좀 내시고, 이게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1, 2, 3 제안을 통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우리 경기도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잘못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통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는 면에서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또 너무 신중을 기하다 보고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도전하지 못했을 때 도민들이 또 겪어야 되는 불편함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양자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교통운수 분야에 굉장히 많은 자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민의 경제활동들을 더 촉진할 수 있고요. 생활상의 다양한 이제 욕구를 증대시켜서 결국 도민의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좀 기대 효과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 아래 박스에 보면 점선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효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협동조합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소식도 우리가 이제 좀 기사로 접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좀 환경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정 면허를 통한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 그리고 법인 택시의 사회적 경제 조직 전환을 지원하고 교통 약자를 위한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패널 분들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구에서 왔습니다. 경기도가 이 교통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가 진출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한다고 해서 저희 이제 대구의 경험이나 그 사례를 한번 보태볼까 하고서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통 분야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을 하시는 그 기사분들 또는 직원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이제 대구 지역에는 택시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법인 택시가 6천여 대 되는데요. 그 중에 1,000여 대가 택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택시가 그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 1월 12일 날 그 중에 이제 한 택시 협동조합인 대구 택시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이사장 선거가 있었어요. 전체 조합원이 232명인데 192명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사장 선거에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장 한 분 빼고 191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142평가를 받아서 이사장이 되셨어요. 이제 1기 이사장 임기가 끝나고 2기의 임원들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택시 기사분들 150명 이상, 물론 이임장을 쓴 분들도 있는데 150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대표를 스스로가 뽑은 거죠. 이분들이 앞으로 4년간 이 대구 택시 협동조합을 끌어가는 경영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죠. 여기 참여했던 우리 조합원들은 스스로가 다 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을 우리 스스로가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잘 운영을 해서 우리 협동조합을 잘 운영해서 우리 그 스스로의 이익도 가져가고 시민들에게 봉사하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협동조합이 대구 지역에는 이제 9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1,000명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들이 또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협동조합 방식의 그 어떤 참여를 통해서 뭐가 좋아졌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큰 것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이제 직원으로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이분들이 이야기의 이부동성이에요.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사장님의 지시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차를 타라 저 차를 타라 이렇게 했었을 텐데,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자기 차를 자기 스스로가 관리하고 운행을 하니까 대략 그 어떤 직원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일반적인 수익성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서도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많고, 또 아까 총회에서처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율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내 차를 내가 운영해서 한다 이렇게 보니까 내 차라고 하는 이런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차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전도 상당히 조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같은 조합원들끼리 사고가 많이 나서 공제율이 높아지면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같은 조합원이 만약에 이제 과도하게 운행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제재도 하고 서로 충고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통사고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 지역에 이제 이 천여 명의 분들은 뭔가 새로운 양식의 어떤 직업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대구 지역은 택시 운행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기사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 택시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택시로 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발표해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컨설팅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우리 대구 지역에 이 많은 택시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많은 지지들을 못 해줬는데 준비 과정에서 많은 지지들과 준비들을 잘 해줘야 기업이 운영되겠죠. 평상시에 한 대의 어떤 직원으로서만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경영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한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100명 또는 아니면 수십 명이 모여서 자기 결정을 해나간다는 그런 어떤 민주적 리더십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오지는 못했고 그런 경험들을 쌓은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이 기업이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많은 어떤 택시 회사들이 있을 건데 혹시나 어려워서 또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사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겠다 한다면은 경기도 차원의 좀 적극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준비 기간을 갖춰서 이분들에게 어떤 민주적 리더십 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정책 제안이었던 법인 택시 사회적 경제 조직 전환 지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정 면허를 통한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에 대해서 박내엽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버스 정책 팀장 박내혁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제 교통운수 분야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순간에 제가 의견을 낼 수 있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버스 분야는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자돼야 되고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까다로운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버스 분야는 다른 사업 영역이랑 좀 다르게 운영의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개인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볼 수도 있지만 버스 운수 분야에서는 그 기업의 생존이 곧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운영의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정책 제안을 주신 것을 보면 저희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진입장벽이 낮은 한정면허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좀 잘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기업 운영 주체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주체 발굴이라든지 컨설팅 사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 경영인 역할을 하면서도 또 사회나 지역에 어떤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이제 서로 교육하고 서로 공유한다는 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계속 이제 도민분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버스 업체의 경영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사내 민주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든지 경쟁적인 시장 구조 형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조금 제가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초기에 그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 영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공적 금융을 활용한 지원 방안들이 계속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교통운수 분야는 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업 영역인데 아무래도 이제 영세하거나 소규모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공공지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의 뭐 사업 연대라든지 협동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향후에는 모색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아까 소개를 못 드린 그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김상철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분 정도 얘기를 5분 정도 5분 예, 정도요? 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은 이 작업을 같이 했던 이제 그 교통운수분과의 분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안을 내고 어쨌든 이게 이제 정책으로 좀 되려면 행정의 이제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앞서서 박력 팀장님께서 굉장히 전향적인 평가를 해주셔서 매우 그 노력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몇 가지 부분을 좀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소위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 혹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논의가 이제 새롭게 좀 시작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노선의 감축이나 혹은 배차의 조정이나와 같이 사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시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의 사회적 공익 혹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논의를 시작하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이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고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도적 한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제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더 정확하게 보면은 현재 운수사업법상의 면허제도 자체가 굉장히 과거의 형태입니다. 즉 공공이 여력이 없을 때 민간 자원을 통해서 이 대중교통의 인프라를 공급했던 시기의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민간 주도의 사업 그 법 체계를 갖고 있는 구조가 있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적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이제 택시 부분을 좀 집중했을 때 걸렸던 것이 정책적으로 택시 총량제와 관련된 쟁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현재 존재하는 산업 내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역시 이제 제한 요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체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안 중에 컨설팅이나 혹은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좀 강조점이 놓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고용되어 있는 입장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경제적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경영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이나 혹은 준비 과정이 좀 적절하게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국엔 협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제 민간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민간 영역의 주요한 주체들을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운수업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운수조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한다면 제도 내에 있는 이제 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진입 비용을 조금 더 공공화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고민들, 이를테면 차량기지 확보랄지 이런 필수적인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초기 비용들을 어떻게 하면 공공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협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앞서 이제 발제 자료에서 특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올해 적절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하는 과정이
단순히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는 그런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정말 토대를 탄탄하게 만드는 첫 발로서 그 의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에서의 역할 그리고 또 민간 주체들의 역할들을 좀 같이 모색하면서 그 방향을 좀 같이 잡는 소위 말하는 이제 협업. 요즘에 이제 협치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되는 협치 구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좀 완료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저 지금 채팅창에도 여러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 몇 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 택시가 택시를 매각한다는 것은 운영이 어렵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운전기사분들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이 잘 될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요. 경기도는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등 특성이 다양한데 수요 응답형 노선을 확대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참여하는 이런 참여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가능할까? 이런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버스 수요가 줄어서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버스 정책과 사회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정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네, 택시는 네. 대구 지역의 이제 택시가 약 한 17,000대 정도쯤 됩니다. 예, 인구가 250만 명이 안 되는데 면허대인 게 17,000대쯤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수익이 잘 쪘겠죠. 물론 이제 감차를 해서 계속 줄여나가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그 택시 회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택시 기사를 모집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택시 한 대당 기사의 숫자가 대구 지역은 0.78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20%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가 없으면 당연히 운행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휴지되어 있는 차량이 꽤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에 택시 협동조합이 많이 생긴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게 어려워서 법인 택시를 이제 팔고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의외로 이제 이 법인 택시를 인수한 협동조합 택시들이 빠른 속도로 자기 자리를 잡아가요. 의외로 자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좀 아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끼지 않으면은 같은 조합원인 주인들이 이래저래 감시하고 이래저래 얘기하고 통제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에 의해서 경제 영역이 통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내서 전체의 공제율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조합원이 쟤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오는데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 경영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생산성이나 이게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그 통제를 통해서 만약 한다면은 택시를 운행해서 시외에 나간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통제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스스로가 잘하는 거 외에는. 근데 협동조합 조합원이나 기사들은 스스로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대구 지역에 이제 아까 이제 협동조합 택시를 만들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보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출자금을 내고서 참여를 하는데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회사가 망하면 이거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총회 같은 경우를 여러 차례 1년에도 하는데 한 번 할 때 보통 한 4시간, 5시간씩 해요. 근데 평균 연령이 보통 한 60세 정도쯤 되는데 이분들이 4시간, 5시간 하는 총회를 갖다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의결권이나 이런 거 행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기존의 법인 택시에 비해서 스스로가 하는 어떤 협동조합 형식이 되려 더 생산성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아까 또 팀장님 수요 응답형 이게 도농복합 지역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도농복합 지역 노선이 좀 잘 들어가기 힘든데 사회적 경제 버스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네. 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이제 정책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법적인 제도, 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조금 장벽이 있어서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는 확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들이 그 교통수단으로서 효율성이라든지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준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특히 뭐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참여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네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협치나 협업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아마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성남 시민버스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직접 이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례로 성남 시민버스를 보면서 가장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교통 운송 수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지역 사회에 기여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차관점을 주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고령자 고용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고령자 고용 비용이 그렇게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어떤 규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가가치가 지역 외로 나가는 것들을 좀 이제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앞서서 그 버스 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 버스 사업을 하려면 규모의 경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다른 사회적 가치의 지표나 내지는 그것들을 재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 놓고 보면 사실은 거대 업체의 규모의 경제를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올해 우리가 운수교통 분야에서 좀 작업을 하면서 경제적 가치 외의 어떤 가치 지표나 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저희 경기도 지역에서 그 택시를 협동조합화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말씀들 중에 좀 뭐랄까 사양 산업인 택시를 예산을 들여서 살려줄 그렇죠. 필요가 있느냐, 맞습니다. 그런 지적을 듣고 그게 맞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다르게 볼 측면도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마을 기업 강원도 어디에서 마을 기업으로다가 마을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한정 노선인가요? 그런 게 이게 어떤 특정 구역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용하는 승객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네. 홍성 이런 데, 그러니까 그 사례가 아마 이제 그 댐 수몰 지역의 보상금을 갖고 네. 이제 지역에서 만든 그 사례 건데 굉장히 특수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강원도의 이제 정성군이나 이런 데는 기존에 한 20년 동안 버스를 운영했던 업체가 도산을 하는 바람에 네. 그 사업 면허권을 군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내년도에 좀 공영제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고민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요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존의 운영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합리성이 나오기 힘든 구조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어떤 부분에서 저것들을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떤 부분들을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하게 되면 그 경제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통 서비스를 그 적자가 나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사실은 자가용 이용자들 외에 교통 수요자들에게 교통 수단을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계층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측정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규모 노선의 경우, 그러니까 광역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좀 힘든데 소규모 마을버스와 관련된 노선의 경우에는 지역 고용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는 아마 버스 기사가 그 군단이 사시는 분일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가호호 그 문 앞에 정차를 할 수 있는 방식의 서비스가 될 겁니다. 현재 마을버스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치들을 좀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된 지역의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회차 지역의 지역 주차장을 마을버스들이 이용하면서 이제 그거 갖고 갈등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걸 조정하기가 힘든 이유가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그 마을버스 업체가 외부 업체인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돈 벌어서 그냥 나가는 업체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써야 되는 주차장을 저 업체가 쓰냐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기존의 갈등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측정하고 그리고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은 아직은 부족한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첨언을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전기차도 나오고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가 되지만 사실 모두가 이걸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마을 단위의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협력해서 합의해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공유 경제하고도 사실 관련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공유 차량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러면 그런 이제 좀 환경 문제 해소에도 이제 일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그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 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교통 얘기를 할 때 대중교통을 안 타면 자가용을 타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젊어도 면허가 없으면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렇게 기준이 차량을 전제로 한 삶이 항상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배제라고 하는 문제, 네. 예, 좀 이런 것들을 환기시킬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교통 운수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환경 문제라든가 그 차량 공유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오히려 이제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좀 시민들의 자발성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공이 움직일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충돌을 조정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만약에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걸 접근하게 된다면, 오히려 합심해가지고 마을의 기사를 주민들이 고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을 기사 개념으로. 그래서 마을차도 우리 이제 노는 버스 내지는 노는 뭐 이제 자동차를 개량하거나 공유하거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기사분들을 마을 주민으로 이제 마을 기사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안전 문제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법률상으로 다 문제가 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 침해 문제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종래법으로는 이런 시민들의 다양한 그 이동 불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치 평가할 때는 제도가 얼마나 이런 저 당사자들의 편익에 부응하고 있는지 그 유연성도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택시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궁금한 게 많네요.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를 그 협동작으로 전환을 하려면 출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택시 기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택시 기사님이 선호하는 직업군은 아닐 테고요. 그러면 그 출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은 사회적 경제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대구 지역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예. 자기들 스스로가 마련들을 하셨는데요. 예. 초기에 이제 제일 먼저 설립됐던 대구 택시라고 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기존의 기사들이 참여를 하신 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뭐 기타 이렇게 퇴직을 하시고 제2의 그 인생을 사시면서 택시기사를 해보시겠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232명 조합원 중에 약 한 70% 정도가 기존의 기사를 하시던 분이 아닌 분들이 참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그나마 이제 퇴직금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출자금을 다 내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출자금을 관련한 다른 어떤 부채나 이런 거 없이 자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설립됐던 곳들은 일반 법인 택시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내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 비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사적으로 빌려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주로 거래처가 되는 이제 LPG 주유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빌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LPG를 갖다가 이제 이게 택시 분들이 써주시면 이렇게 할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돈을 빌려 쓰는 데는 이제 할인율이 좀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택시 협동조합을 그 기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들고자 할 때 지자체나 공공에서 일정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그렇게 다른 데서 빚을 아니면 사채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경영 안정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그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거가 혹시 사회적 기금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직 대구에서는 그 정도까지 얘기 못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택시 협동조합 택시가 많긴 하지만 그 출자금 같은 건 전부 자력으로 출자를 마련해서 그렇죠. 출자했다 마련했다. 이런 아니면 거군요. 예.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 2,500만 원인데 실제로 2,500만 원을 다 들고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네. 법인 택시 회사에서 어디서 이제 부채를 내고 보증으로서 부채를 난 다음에 이곳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출자금을 내고 일하는 동안에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쯤 4년 정도쯤 다니신 분들은 이제 처음에 낼 때는 출자금을 조금밖에 안 갖고 왔는데 이미 이제 한 2,500만 원, 3,000만 원까지 자기 출자금이 이제 쌓인 거예요. 부자가 돼가고 있는 거죠. 아, 네. 이 교통운수분과가 뭐 면허 한정 면허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접근이 되는데 이렇게 전문 패널 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들으니까 뭐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센터장님 그 패널 분들의 말씀하고 질문을 종합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교통운수 분과가 기존의 어쨌든 이제 기존 사업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아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상태에서 누가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대자본도 아니고요. 오히려 좀 그 자기 필요들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협력해서 이 문제들의 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뭐 주체로 좀 외부 자극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하나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이제 우리가 금융 얘기 좀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그 경기도 전체 조사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지역의 그 택시 종사자들 같은 경우 특히 경기도는 신용불량자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반수 이상이 신불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본 조달 계획 속에서 여력이 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다른 조합원들로 섞어서 좀 신불자들이 조달하기 어려운 금융을 희석시키는 이런 전제하에서 좀 종합계획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도. 근데 이건 코로나 이후에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구조조정이라든가 기업 통폐합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목적으로 기업 인수합병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택시 역시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을 좀 용이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뭐 특례 보증에 관한 문제라든가 기금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교통운수뿐만이 아니라 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때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그 제도 개선 문제 아까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자가 적은 상태에서 공공의 역할들을 대행했던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게 면허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너무 사유화된 재산 형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서비스 질을 높이거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런 걸 기초하고 있는 제도는 21세기의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좀 제도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 제안하신 세 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전혀 논의가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인데요. 네네. 여기 내용에 보면 교통국의 주관으로 공모 사업을 하고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가 협력한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를 이제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겠죠. 혹시 그 교통국 팀장님 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뭐 교통국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닌데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버스 분야에서도 늘 항상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판교 쪽으로 출퇴근을 한 1년간 했는데요, 작년에. 근데 아침에 6시에서 8시 사이는 정말 서기도 힘들 정도로 네. 이렇게 가는데요.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오후에 오면 차가 완전히 빈 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너무 증차를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 교통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까?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자꾸 이제 대구 얘기해서 그런데요. 대구에 코로나19가 심했잖아요. 네네. 우리 대구의 택시 협동조합들이 2월 달 정도에 2월, 3월 정도에는 그 하루 매출이 약 한 평상시에 35%, 40% 이렇게까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기사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운행하는 걸 겁을 이렇게 먹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매출이 뚝 떨어졌을 게 안에.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협동조합은 작년에 이제 그 생산해서 벌어놨던 그러니까 그 금액을 그때 30만 원씩인가 이렇게 인센티브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때 그걸 잉여금을 활용해서. 되게 좋았겠죠? 제일 힘들었을 때 급여가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확 줄었으니까 급여가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새로운 어떤 인센티브를 갖다가 회사에서 조합에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었어요. 상당한 어떤 그 자긍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겼던 그런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단결하고 협동하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사분들도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그런 경제 시스템이 있다. 그런 걸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이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철 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버스 업체를 운영하시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도 보실 수 있다. 보실 텐데. 한다면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를 경쟁적 구조로 이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이제 그 버스 노선 구조에서 보면 결국에는 적자 노선을 껴안는 이유가 흑자 노선이 있기 때문인 거고 흑자 부분을 적자로 이렇게 재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 압력에 의한 것이잖아요. 종래 이제 이 아이디어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걸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적자 노선을 운영할 사회적 명분들을, 사회적 가치들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라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존의 버스 운영과 관련돼서 기존 사업자들을 지나치게 범죄화하거나 혹은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압력에서 좀 벗어나서 적정 운송 비용과 관련된 사회적 기준들이 합의될 수 있는 일종의 출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거는 협업의 문제인 거고 행정과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민간과 민간의 협업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실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좀 들어가려면 이미 기존에 있는 민간 사업자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좀 공유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수 서비스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적정 비용, 적정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같이 모색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봐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기왕에 경기도에서 어렵게 출발했으니까 좀 자리 잡도록 한번 같이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통운수 부분은 법과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방식과 접목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한 이 토론들이 더 깊이 연구가 돼서 도정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